편견이라는 건 참 무섭지요. 저는 평생 그런 편견과 싸워온 남자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말에 대한 편견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밖에 나가서 노는 거였습니다. 아기 때도 공만 주면 그렇게 울었대요. 싫다고. 그런데 사촌 누나들이 갖고 노는 예쁜 인형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뭘 줘도 우는 아들이 인형을 보고 눈을 반짝이니 부모님은 저에게 인형을 사주셨고 그때부터는 방긋방긋 웃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라면서도 여러모로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아이들은 반드시 학원을 하나씩 다녀야 하며 여자애들은 무용이나 피아노를 다니고 남자애들은 태권도나 축구 교실을 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엄마가 태권도 학원을 보내는 날이면 정말 어린 마음에도 세상이 무너질 듯 마음이 아프고 죽기보다 가기 싫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울곤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검은 띠 따고 대회에 나가고 할 때 저만 혼자 도장 뒤에서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창밖을 보는 걸 엄마가 보시고는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1년간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돈 버렸구나.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너 뭐 하고 싶니? 제 나이 7살. 비로소 엄마가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물어봤던 그때를 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 미술을 배워서 그림도 그리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간 미술학원은 저에게 천국이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오색찬란한 크레파스와 물감을 보는 순간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세상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반적인 여자들이 섭렵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여성적인 취미를 섭렵해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런 제 모습을 나름 잘 숨기고 살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애써서 숨긴다기보다는 그때는 애들이 뭘 모르는 시절이잖아요. 그냥 쟤는 조금 여성스러운가 보다, 쟤는 축구를 못하나 보다, 쟤는 야구를 못하고 체육 시간을 싫어하는 아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는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워낙 여리여리하고 남성적인 부분이 적다 보니 친구들이 가끔 제 정체성을 의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남들과 취향과 성격이 다를 뿐이었던 거죠. 저는 기술 시간보다 가정 가사 시간이 훨씬 좋았습니다. 다른 남녀 공학은 기술, 가정, 가사 시간을 나눠서 남자들은 기술을 배우고 여자들은 가사, 가정을 배운다는데 저희 학교는 모두가 똑같은 과목을 배웠거든요. 전기를 연결하거나 못질을 하는 것, 무언가를 썰어서 만드는 건 정말 너무 못했지만 가사 시간에 제가 만든 쿠키와 케이크는 전교생이 줄 서서 한 입만 먹어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할 만큼 맛이 있었고 제가 만든 저고리와 옷은 늘 가사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며 모든 반에 보여주는 샘플이 될 정도로 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제 진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전교생의 히어로로 떠오른 건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축제 때였어요. 당시 저희 학교는 학교 축제를 동네 잔치처럼 치르곤 했습니다. 아마 그 동네 토박이 주민인 교장 선생님의 취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장터처럼 학생들이 요리를 해서 분식점 장사 같은 것을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떡볶이, 순대, 어묵 요리를 하지 말고 전을 부치자고 했거든요. 다들 처음에는 뜨악해 했지만 제 설득에 결국 모두 넘어갔고 저는 브루스타 5개를 나란히 놓고 정신없이 전을 부쳐댔습니다. 미리 레시피대로 재료를 다 나눠주고 친구들에게 반죽을 만들게 하고 저는 한 손으로 뒤집는 퍼포먼스를 하며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그것도 해물전, 김치전, 부추전, 고기 완자전, 모듬전 5가지를요. 역대 학교 축제 최대 인파, 최다 매출을 기록하며 학교는 물론 동네에서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부모님도 덩달아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냥 다들 저를 몹시 특이한 친구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 중에는 물론 이상한 소리를 하며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확실히 남자보단 여자가 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애들이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고 좋아했거든요. 다분히 이성적인 부분은 아니었고 뭐랄까 남잔데 정말 말이 잘 통하는 동성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의 남자들보다는 여자들과 훨씬 더 친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메이크업 얘기하고 패션 얘기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대신 저한테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 물어보면 저는 하나도 몰랐고요. 그래서 당연히 남자친구는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 워낙 여자애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애들한테 관심 있는 남자들이 저한테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중학교 초학년 때만 좀 힘들고 이후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전 모든 아이들의 한가운데서 각종 만남과 교제를 주재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제 특징을 이해하고 패션이나 메이크업 이런 쪽으로 진로를 정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까지 하셨으니까요. 집에서는 뭐 진즉에 쟤는 그러려니 하고 내놓으셨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초기에 사춘기가 왔거든요. 엄마가 많이 긴장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주변에서 아들 사춘기는 정말 공포스럽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신 탓이었습니다. 1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한 형들도 있고 3년 내내 눈 한 번 안 마주친 형도 있다고 들으신 거죠. 그런데 저는 사춘기가 약간 여학생처럼 왔습니다. 엄마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얘기하고 짜증을 내고 울고 싸웠다가 친해졌다가 같이 쇼핑 다니면서 다시 풀고 수다 떨며 얘기했다가 하는 식으로 엄마와 사춘기를 함께 넘겼습니다. 침묵이 아닌 감정 기복으로 사춘기가 와버리니까 차라리 엄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얘, 입 꾹 다물고 돌아앉은 바위덩이보다는 그래도 옆에서 쨍쨍거리고 울리는 꽹과리가 낫다. 그래, 네가 낫다. 네가 나아. 그동안 제게 남성적인 부분이 적다고 걱정하셨던 엄마가 처음으로 그 어떤 아들보다 제가 낫다는 걸 인정해 주신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만 가진 엄마들이 사실 옷이며 화장품 유행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딸들이야 오밀조밀 엄마를 챙기지만 아들들이야 뭐 엄마가 뚫어진 빤스를 입건 말건 짝짝이 양말을 신고 있건 관심이 나가지나요. 하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엄마한테는 이 머리 색깔이 어울리지 않으니 다른 색깔로 염색했으면 좋겠다는 둥, 엄마는 빨간 립스틱은 어울리지 않으니 약간 브라운 계열이 섞여 있는 오렌지가 더 예쁠 거라는 둥, 엄마의 패션과 미용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참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사다 주기도 하고 엄마와 함께 가서 골라주기도 하는 등 10달 못지않은 아들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는 항상 옷을 골라 입을 때면 저한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엄마 그룹에서는 가장 젊고 예쁘게 늙어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나이 들수록 그렇게 자식들의 서포트가 있는 아줌마와 그렇지 않은 아줌마의 차이는 매일, 매년 조금씩 더 격차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재봉은 저의 취미생활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공부보다 재봉이 훨씬 재밌는 거예요. 제가 임대한 재봉틀로 하루에 3시간씩 정신없이 옷을 만들고 소품을 만드는 걸 보고 부모님은 당시 꽤 비싼 돈을 주고 공업용 재봉틀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희 엄마 아빠는 보통 분은 아니신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패션 공부를 하고 싶으면 패션 공부를 하고 다른 공부를 하고 싶으면 네 마음에 드는 걸 하라고 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경쟁이 세고 힘드니까 이렇게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는 안 갔으면 좋겠는 게 부모 마음이기는 한데 네가 워낙 좋아하니 패션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아. 만약 이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하더라도 재봉 취미는 좋은 것 같아.
어쨌건 기술이잖아. 네가 평생 즐겁게 다룰 기술이 생기는 건 엄마 아빠는 찬성이야.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극구 반대를 하며 사내 자식이 뭘 이런 거를 하냐, 공부나 해라, 네가 지금 고2인데 재봉틀이나 돌릴 때냐 이러면서 저를 달달 볶았으면 방황심에라도 더 재봉틀만 붙들고 있었을 텐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딱 공업용 재봉틀까지 사주시면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뭔가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 전공은 내 전공대로 살리되, 이거는 정말 엄마 아빠 말씀대로 평생 취미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3시간씩 하던 재봉도 1시간으로 줄이고 저는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꽤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전공은 심리학이었지만 엄마 아빠는 제가 미술, 음악, 패션 이런 쪽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엄마 아빠, 그런데 내가 뭘 하던 상관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음악, 미술, 패션 이런 거 선택 안 했다고 그렇게까지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거기는 보고 즐기면 예쁜 세계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힘든 곳이잖아. 그 세계에서 네가 계속 힘들게 살까봐 그랬지. 너처럼 예쁜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애가 예쁠 것들을 예쁘게 보지 못하면 너무 불행하잖아. 네, 이 한마디로 저희 엄마 아빠 캐릭터가 확 잡히지 않으십니까? 저희 엄마 아빠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는 주의예요. 남들 눈치 볼 거 뭐 있냐?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남들이 다 경쟁한다고 해서 나까지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늘 제게 말해주셨어요. 세상이 관념대로 남성다운 걸 요구한다고 해서 나까지 굳이 남성스러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셨기에 아마 제가 큰 갈등 없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도 나중에 아빠 은퇴하시면 본인이 큰 캠핑카를 몰고 미국이랑 캐나다 일주하고 싶다고 얼마 전에 일종 면허도 따시고 중장기 면허도 따셨습니다. 그 연세에 쉽지 않은데 그걸 다 따시고는 얼마 전부터는 슬슬 타워 크레인 자격증도 한번 따볼까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와 아빠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힘들 것 같았던 학교 생활이 무난하게 마무리되고 사회로 나오니 이건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야 제 모습이 그리고 제 취향이 아이들에게 익숙해질 시간이 주어지고 아이들이 저를 알아가는 인정할 시간이 주어져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상황은 좀 달라지더라고요. 오랜 시간 붙어 있으면서 제 캐릭터를 파악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행동이나 취향이 여성스럽다고 해서 학교 다닐 때처럼 저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남자답지 않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마초스러운 면으로 확 찍어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미국 드라마 보면 덩치가 우락부락한 미식 축구부 주장이 공부만 하고 안경 쓰고 비리비리한 그런 애 옆을 지나가다가 그냥 괜히 한번 어깨로 툭툭 치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사회에 나온 저는 곳곳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 취미나 성향을 조금씩 숨기게 되고 갑옷처럼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만드는 경우들이 잦아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자기가 남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남성성을 이상한 방향으로 푸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저는 사회에 나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술을 먹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왜 남자다운 것인지, 담배를 피고 땅에 침을 뱉으면서 시끄럽게 얘기하는 게 어디가 남자다운 건지, 땀 흘린 스포츠까지는 뭐라고 못하겠지만 이후에 서로 근육 자랑하면서 술 퍼마시는 거, 그게 왜 남자다운 건지,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남자답게 생각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같은 남자지만 그런 모습이 예의 없고 더럽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남자답다, 여자답다 라는 말의 정의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의견을 조금씩 피력하다가 나중에 너 여성 운동가냐라는 비난을 몇 번 듣고 나서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스포츠도 공부해가면서 서로 대화할 때 대충 좋아하는 선수 하나 정해두고 좋아하는 게임도 하나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듯이 매일매일 벌어졌던 스포츠 경기의 결과는 신문에서 보고 대화의 소재를 마련해 갔어요. 겉핥기식의 대화지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나름 도움을 주더라고요. 물론 얕게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인간관계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외에는 별로 친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마초스럽게 으쓱으쓱하는 남자들에 대한 기피감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웃긴 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 여자들이 많아서 여자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제 옆에 슬금슬금 와서 제 비위를 맞추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사회에 나왔을 때도 그거는 똑같이 유지되더라고요. 제 성향을 알고 저와 말이 잘 통한다는 걸 안 여직원들이 저를 정말 자매처럼 정말 친한 친구처럼 대해주기 시작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랑 논의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저는 자연스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분들이 저랑은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할 때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저도 그 중에서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모든 세상이 흔들리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짝사랑은 분명 몇 번 있었죠. 그리고 여자친구를 안 사귀어 본 것도 아니고요. 대학교 때도 나름 끊임없이 연애를 했습니다. 제 성격이 우락부락하지 않다 보니 이런 저의 모습을 다정다감함, 세심함으로 받아들여주는 여자들이 저를 좀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얼굴도 남자처럼 선이 굵은 게 아니라 예쁘장하게 생겨서 대학교 축제 때 여장하고 나가는 컨테스트가 있으면 저는 100% 우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자들이 끊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바람둥이인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의 다정다감함과 세심함에 반했던 여자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너무 밋밋하다거나 재미가 없다거나 자극적이지 않다는 둥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게는 일종의 상처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는 더더욱 선뜻 연애를 하지 않고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3년차가 되었을 때 제가 막 대리에서 과장을 달았던 시기에 신입사원 6명이 들어왔어요. 분명 사람은 6이라는데 제 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약간 고양이를 닮은 작달만한 여자였는데 작은 체구에 비해 눈빛이 엄청 강렬했습니다. 뭔가 전투력이 가득 차 있는 듯한 모습이었달까요? 모습을 딱 보는데 제 심장이 진자 운동을 하더라고요. 제 몸이 투명했으면 아마 모두들 엄청 비웃었을 겁니다. 제 몸 안에서 심장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게 뻔히 보였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의 애절한 짝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팀도 달라서 그녀 얼굴을 한번 보려면 발소리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탕비실이나 화장실 가는 걸 쫓아나가 우연히 한번 스쳐 지나가며 인사하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다행히 6개월 정도 후에 그녀가 제 바로 아래 후배로 발령이 났고 그때부터 함께 일을 하며 저는 마음껏 그녀를 볼 수 있었죠. 그런데 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좋다는 표현도 선뜻 못하겠고 괜히 회사 내에서 이상한 소문 돌면 어색해 할까봐 오히려 더 친절하게 못하겠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 아리를 했는지 조금씩 제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저와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들 눈에 띄었나 봅니다. 또 여자들이 그런 건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어느 날 옥상으로 저를 불러 올리더라고요. 학창시절 이후 누군가가 옥상에 절 불러 올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요즘 고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 김 과장님 무슨 고민 있는지 알 것 같아. 김 과장님, 좋아하는 사람 생겼죠? 맞아.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김 과장 캐릭터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고 저렇게 말라가는 건 상사병밖에 없거든. 역시 여자들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잡고 날 잡아 불러올려 물어본다는 건 제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거나 잡아떼는 게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제일 친한 선배 누나가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최 대리지? 아유, 어떻게 알았어요? 왜 몰라. 강아지가 엄마 쫓아다니듯 최 대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돈이 싹싹 돌아가면서 최 대리 뒷공무니만 쫓는데. 아니 그리고 김 과장님 귀는 왜 그렇게 솔직해요? 아주 최 대리만 근처에 있으면 무슨 센서야? 빨갛게 달아올라서 우리 전부 파티션 밖으로 빨간 귀만 보면 아, 최 대리 저기에 있구나 한다니까.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 얘기하나? 언제 얘기하나? 아니, 그런데 사람이 너무 조심스러워. 기다리다가 다들 관짝문 열고 들어갈 것 같아서 속도 좀 내라는 얘기하려고 모이자고 한 거야. 모두가 알고 있었다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최 대리도 알고 있을까요? 그럼 모르겠어? 우리가 여기 왜 불러올렸겠어요? 최 대리 고백받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결해요. 지금 최 대리 은근 핫한 거 알죠? 여기저기에서 호시탐탐 기회 노리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고요. 자, 지금부터 고급 정보 들어갑니다. 잘 들어요. 최 대리 내일 모레 연차. 별 계획 없이 그냥 집에서 쉴 거라고 했고 최 대리 집은 여기서 2블럭 떨어진 오피스텔. 그 앞에 괜찮은 브런치집도 있어요. 아, 오피스텔 앞에 꽃집도 있는데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그냥 우리 느낌에 오전 11시쯤 가서 브런치 먹자고 부르면 준비하고 있다가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아, 맞다. 그리고 내가 그냥 궁금해서 아까 쓱 한번 체크해봤는데 김 과장님 요번 달에 월차 한 번도 안 쓰셨더라고요. 어때요? 내일 모레 월차 쓰실래요? 제가 바로 승인 넣어드릴게요. 세상에 이런 조력자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날 한 잔에 6,500원짜리 딸기 스무디를 그분들께 싹 돌렸습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회사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단호하게 월차를 냈습니다. 준 정보대로 집 앞으로 찾아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배시시한 웃음이 스며있는 목소리로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저기 김 과장인데요. 네, 알고 있어요.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그니까 저 저 아직 밥 안 먹었고요. 오실 것 같아서 옷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근처에 블루밍데이라는 카페 보이시죠? 거기 샌드위치랑 브런치 맛있어요. 거기서 브런치 드실래요? 어쩜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멋진 여자가 있는지 그날 저는 그녀와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와의 연애는 순탄하다 못해 행복 자체였어요. 게다가 저의 연애의 일거수일투족을 회사 누님들 동생들이 다 아니 오히려 저는 편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의 다정다감하고 세심한 면에 감동을 받아 폭풍 칭찬을 하는 여자친구 덕에 다른 분들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먼저 꼬실 걸 그랬다는 농담까지 들을 정도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했던 남자 직원들도
조금씩 저한테 어떻게 하면 여자를 잘 만날 수 있는지 역으로 여자 심리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도 저는 어쩌다 보니 나름 모든 인맥의 중심에 서 있게 된 거죠. 저와 여자친구는 너무도 잘 맞는 한 쌍이었습니다. 마음도 잘 맞고 취향도 같았어요. 게다가 여자친구도 취미가 재봉이더라고요. 쉬는 날 같이 원단 시장을 가면 둘이서 서로 좋은 원단 고르면서 행복해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취미가 같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는 걸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급속도로 깊어졌고 저는 더 늦기 전에, 아니, 굳이 늦출 필요 없이 이 여자와 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더 깊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자친구는 자기 집 얘기를 조금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번 애둘러서 맛있는 거 살 때마다 혹시 형제 있어요? 언니나 동생 있으면 같이 먹게 사가고 라고 말을 해도 혼자라며 혼자 먹으면 된다고 거절하고 엄마 아빠 얘기가 나와도 항상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이가 안 좋으면 욕이라도 하고 부지불식간에 엄마가 이랬다, 아빠가 이랬다, 혹은 형제랑 이런 적이 있다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정말 전혀 없더라고요. 본인이 말을 안 하니 제가 캐묻는 것도 애매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직원들에게 애둘러 물어봐도 다들 그제야 그러고 보니 가족 얘기를 한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늘 가족 얘기만 나오면 침묵을 지키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나요? 처음에는 왜 안 알려주지? 굳이 말하기가 싫은가? 라고 별다르게 생각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궁금해지고 궁금증을 넘어선 그 이후에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 건 아니지만 혹시 고아가 아닐까? 그러면 내가 상처받지 않게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무래도 결혼을 생각하다 보니 상견례며 예식 진행에 있어서 부모님끼리 또 만나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나 라는 걱정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제 성격 중에 하나, 또 특징이 약간 걱정을 사서 하는 타입이거든요. 상상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습니다. 제가 걱정을 혼자 깊이 하다 보니 그게 표정에도 드러났나 봐요. 여자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 아닌데. 걱정 있는 얼굴인데. 자꾸만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무슨 일인데요? 저기, 나 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당신 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자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아니, 그럼 내가 청혼하면 거절할까봐 그렇게 혼자 걱정했던 거예요? 아니요,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나 당신 주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 2명밖에 못 만나봤고, 특히 당신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나랑 결혼하는데 가족이 중요해요? 아니,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결혼할 여잔데 가족 구성원 정도는 알아야.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아차 싶었죠. 이 사람이 정말 가족이 없어서 말을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한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서 몹시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가족이 없어도 돼요.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내 말은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기는 알아야. 저 가족 있어요. 엄마는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형제들도 있어요. 그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사이 좋아요. 에이, 그런데 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얼굴이 떨떠름해요? 그러자 여자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오빠가 좀 많아요. 오빠가 많다고요? 네, 5명이에요. 순간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6남매였습니다. 막내인 여자친구 위로 5명의 오빠가 있는 세상 귀한 여동생이었던 거죠. 그것도 바로 위에 오빠랑 7살 차이 나는 막둥이 늦둥이 여동생이요. 저희 오빠들 진짜 유난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가족 없는 척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 얘기할 때마다 한마디도 안 해서 저는 진짜 고아가 아닐까 걱정했잖아요. 오빠들이 정말로 많이 유난스러워서요. 대체 얼마나 유난스럽길래 그래요? 그때부터 여자친구가 해준 얘기는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위로 5명 있는 오빠들이 제 여자친구를 자기 목숨보다 아낀다고 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여자친구가 다니던 학교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연기 올라오는 거 보자마자 오빠 둘이 뛰어와서 여자친구를 들쳐업고 바로 뛰어가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불보다도 학생이 납치된 줄 알고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대요. 당시 학교 수위 아저씨가 학교 뒷마당에서 낙엽을 좀 모아서 태우다 난 한 줄기 연기였는데 그걸 몇백 미터 떨어진 길에서 보고 바로 달려와 수업 중인 교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다짜고짜 학생을 들고 날랐으니 당연히 모두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서야 자초지정을 알고 수업 중이었던 선생님에게도 경찰에게도 사과를 하며 일이 봉합되기는 했지만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의 별명은 불의 공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난인데다가 정말 지독한 동생 바보들이라 목숨을 내놓아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신용, 아니 그 이상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낀다고 하네요. 제 여자친구를 낳고 1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에 아버지와 5 오빠가 제 여자친구를 금이야 오기야 하며 돌본 겁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귀한 딸이라고 정말 물고 빨며 키운 거죠. 저 학교 들어갈 때까지 제 발로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늘 폭신폭신한 잔디 위에서 살살 새 운동화만 신고 걸어다니고 흙이나 모래바닥은 늘 오빠나 아빠가 안고 걸어서 저는 흙바닥은 밟으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자랐거든요. 아, 그 정도였구나. 정말 많이들 아끼셨나 보다. 학교 다닐 때도 출근하면서 오빠들이 돌아가면서 데려다 주고 학교 시간에는 오빠들이 학교 갔다가도 중간에 나 데려다 준다고 외출증 끊어서 나오고 그랬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는 잠깐 외근한다고 나와서 늘 집에 데려다 주는 바람에 저는 한 번도 친구들이랑 하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오빠 중에 하나는 저를 데리러 왔거든요. 그때부터 점점 저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오빠들 일하며 여자친구가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덩치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가 눈을 크게 뜨자 여자친구가 뭔가 체념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문득 연애 초기에 서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다가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울뚝불뚝한 남자들이 너무 불편하고 그런 식으로 남자랍시고 힘자랑하는 거 너무 웃기고 유치해 보인다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음식점인지 카페에서 나온 방송을 보다가 그런 남자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 무심히 했던 말이었는데 그때 아무 대답이 없길래 저는 또 혼자 소심하게 내 말에 동의를 안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런 쪽에 약간 예민하고 트라우마 비슷한 것이 있다 보니 대꾸를 안 하면 소심해지고 자꾸 곱씹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덩치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오빠들이 제가 말했던 소위 남자답고 우락부락한 타입이었나 봅니다. 사실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괜히 오빠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히 수습한답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좀 여리여리한 거지. 남자들 어진간하면 다 우락부락하지 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저를 가만히 보다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토요일 날 마침 가족 모임이 있는데 음식점을 알려줄 테니 모르는 척 와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반적인 평범한 남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왜 헬스장에서 보이는 몸짱들 정도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한 거죠. 그런데 토요일 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다가 옆에 테이블에 슬쩍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큰 덩치의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앉아있는 테이블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키가 190은 넘더라고요. 게다가 못해도 몸무게도 100kg는 넘는 것 같은 덩치들이었습니다. 근육도 얼마나 빵빵한지 정말 터질 듯한 팔 근육인데다 하나하나가 제 얼굴보다 크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사람이 6명이나 앉아있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오빠가 5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가장 건장하신 분이 아버지시더라고요. 이스터 섬에 있는 모아이 석상을 아시나요? 세계의 미스테리 신비로 남아있는 석상들이잖아요. 그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에 있어야 할 석상들이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모임을 하는 장면을 보는 것 같이 진기한 모습이었어요. 또 이질적인 건 그 사이에 앉아있던 여자친구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그룹의 대장은 제 여자친구더군요. 손가락을 들어 물병을 짚자마자 오빠 셋이 동시에 벌떡 일어나 물을 갖다 따라주고 먹다가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하니 한 명은 일어나 내킴을 주고 한 명은 물을 따르고 한 명은 쩌렁쩌렁하게 따뜻한 물을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이 완전 여자친구만 집중해서 보고 있고 군대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평균 여자들보다 체구가 작은 여자친구가 그런 남자들 사이에 있으니 무슨 인형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조합이 너무나 신기한지 밥을 먹다 말고도 계속 힐끔거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깨작깨작 밥을 먹던 여자친구가 시계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들고 식당을 한번 훑더라고요. 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싶어서 슬쩍 일어나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는 척하지 말라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고개를 탁탁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저만 슬쩍 볼 수 있는 표정을 오빠 5이 다 본 모양이에요. 갑자기 여동생에게 일제히 다가가더니 불편한 거 있냐, 힘든 거 있냐, 언짢은 거 있는 거냐, 혹시 음식에서 돌이 나와 씹었냐는 등등 다들 무슨 큰일이라 난 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즉 오빠 5이 밥을 먹으면서도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였죠. 이미 너무 익숙한 일이라는 듯 체념하며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그냥 눈이 조금 피곤해서 찡그린 거라고 대답을 하자 오빠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다려. 피곤하면 영양제 먹어야지. 가서 영양제 사올게. 잠깐만. 영양제 먹고 링겔 맞자. 안 그래도 너 아까부터 뭔가 컨디션 안 좋아 보이더라. 근처에 병원 있을 거야. 내가 가서 예약해 놓을 테니까 링겔 맞자, 링겔. 피곤할 때 링겔이 최고야. 그러자 여자친구가 살짝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 괜찮다니까. 밥 먹으면 돼. 지금 고기 먹고 있잖아. 그냥 고기나 먹을래. 고기 좀 먹고 나면 힘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들 좀 앉자, 응? 그러자 오빠 중 하나가 또 벌떡 일어나며 주문을 하더라고요. 여기요. 아이 여기 소고기 제일 좋은 걸로 20인분만 추가요. 20인분이요? 아이 지금 벌써 30인분 나갔는데 2인분 아니고요. 네, 20인분 추가 안 돼요. 죄송한데 저희가 10인분 정도는 되는데 고기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럼 10인분 갖다 주시고 대신 된장 5개, 김치 5개, 냉면 10개 주세요.
식당 주인은 좋으면서도 놀란 얼굴로 후다닥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부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도 너무 놀라 다들 숙연할 만큼 조용한 게 젓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와 그 오빠들이 먹는 상에 비하면 다들 너무 초라한 상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네, 제 여자친구는 그런 집 딸이었던 겁니다. 저는 달랑 육개장 하나 시켜서 앉았는데 뜨겁게 끓여져서 나온 육개장이 차갑게 식어 위에 고기 기름이 둥둥 뜰 때까지 단 한 숟갈도 먹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와 가족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우르르 나간 그때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다 식은 육개장을 먹기 위해 숟가락을 탁 넣었는데 주인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아유, 아까부터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은 못했는데 다 식은 거 뭔 맛으로 먹겠어요? 주세요. 뚝배기 한 번 더 끓여다 줄게. 아니에요. 그냥 먹어도 돼요. 아니야. 맛있게 먹어야지. 내가 오늘 일주일 매출 끝냈거든. 기분 좋아서 특별 서비스. 계란찜도 하나 줄 테니까 먹어요. 알았죠? 극구 괜찮다는 잭에서 빼앗듯 뚝배기를 갖고 가시니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약간 밥그릇 뺏긴 황당한 비슷한 게 몰려오면서 오히려 정신이 차려졌달까요? 그리고 가게 주인이 갖다 준 뜨거운 육개장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혹시 아까 그분들 자주 오세요? 한 1년에 두세 번? 그런데 올 때마다 점점 양이 늘어나는 것 같아. 이번에도 예약했길래 고기 50인분 준비했는데 지난번에는 소고기 30인분, 돼지고기 30인분 먹고 가셨거든. 이번에는 뭐 좋은 일 있나? 처음부터 소로 쭉 드시네. 고기 더 준비할 걸 잘못했어. 근데 왜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너무 신기해서. 그죠? 나도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들 직업이 건실하더라고. 그나저나 저기 여자 하나 있는 거 봤어요. 여동생. 누군지 몰라도 그 집 사이 아주 미래가 훤혀. 아마 숨도 못 쉬지 않을까 싶어. 그 숨 못 쉴 사람이 저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혀를 대는지 마는지도 모르게 뜨거운 육개장을 퍼먹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육개장을 다 먹고 가게를 나왔는데 점점 더 멍해지더라고요. 아득해지는 정신 끝에 가게 주인이 했던 그 집 사위는 아주 미래가 훤해. 아마 숨도 못 쉴 거야. 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맴맴 돌았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 그날은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날 한편 여자친구가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는지, 저한테 그동안 가족이 없는 것처럼 굴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락부락한 남자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남자들 좀 무서워한다고 수시로 말했던 것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저한테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남자 기준에 맞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하다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왜 여자친구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졌었는지 이제야 모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참 그런 오빠들이 있는 게 여자친구 잘못은 아닌데 미안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면 그 형님들과 가족이 돼서 어쨌거나 어우렁저우렁 부딪혀야 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더러 겁이 나는 건 사실이었어요. 어쨌건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오후 늦게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좀 만나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일단은 전화 못해서 미안하다며 조금 머릿속이 복잡했고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났죠. 여자친구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 무슨 말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초반에 제가 그런 남자들한테 트라우마가 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자기 쪽에서 먼저 오빠들의 존재를 숨긴 거는 맞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었어요. 여자친구가 한참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들 내가 유난스럽다고 몇 번씩 말했잖아. 내가 남자친구만 사귀는 것 같으면 어떡하든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고 남자친구 데려다가 오빠들이 이것저것 테스트를 했어. 지금이야 좀 덜할 수도 있는데 나 대학교 때는 정말 장난 아니었어. 체력 테스트 한다고 괴롭히고 담력 테스트 한다고 괴롭히고 대체 남자들이 나만 하질 않더라고. 나 진짜 원망도 많이 들었어. 대체 왜 우리가 이런 걸 당해야 하냐는 소리서부터 시작해서 그 형들 무서우니까 다시는 눈에 안 띄게 해달라는 애들도 있었고 은연중에 엄청 왕따 당하고 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오빠들이잖아. 내가 어쩔 수가 없더라고. 한 7년 전에 마지막 연애 끝날 무렵 오빠들한테 내가 선언했거든. 한 번만 더 내 연애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가 오빠들 때문에 남자 못 만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결혼이고 나발이고 나 평생 혼자 살면서 오빠들 저주하고 원망할 거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그 말 이후에 조금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남자친구 생겼다고 하면 오빠들이 분명히 만나자고 할 거란 거지. 그런데 하필 자기한텐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 오빠들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일반인과 비슷한 취향의 남자였다면 여자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런 오빠들이 있는 게 여자친구의 잘못도 아닌 거니까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형님들은 그냥 덩치만 저렇게 좋으신 거지? 뭔가 무서운 일 하시는 분들 아니지? 제 질문에 여자친구 얼굴이 다시 어두워지더라고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다들 어디 무슨 조폭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제 생각을 읽은 듯 여자친구의 첫마디는 조폭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웃긴 일이지만 조폭 아니라는 말이 나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조폭은 아닌구나. 다행이다. 그런데 하는 일은 조폭과 다름없지 뭐. 우리 아빠 전설적인 강력계 형사고 우리 큰오빠는 전설의 뒤를 잇는 호랑이 강력계 형사야. 둘째 오빠는 도안 무술 30단인 유도 체육관 사범이고 셋째 오빠는 격투기 선수야. 그나마 넷째 오빠가 조금 나은 직업이긴 한데 군인이지만 우리나라에 몇 없는 무슨 특수부대 훈련하는 그런 거래. 자세한 건 기밀이라 식구들한테도 말 못한다고 했어. 아, 막내 오빠는 무에타이 챔피언이고 지금은 액션스쿨 운영해. 형님들의 직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한테는 모 아니면 도인 선택지만 남아있는 셈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감안하고라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이냐, 사실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 트라우마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홀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줘. 여자친구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죠. 여자친구에게 3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저는 휴가를 내고 혼자 이산 저산 돌아다니며 평생 하지 않던 등산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산을 다니며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틀째 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첫 여보세요를 들었을 때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녀의 오빠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셋째 오빠라고 밝힌 그분은 여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기 형제들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지 저도 모르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음날 쩔뚝거리는 다리를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사람들, 5명의 석상 같은 형님들이 우르르 앉아 계시더라고요. 5명이 나란히 앉아 계신 맞은편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와, 정말 사방에 1월 오봉도 태산이 둘러져 있는 것 같이 두렵고 무서운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무섭소? 무섭냐고 물어보는 첫 마디부터 무서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아그가 어제 술을 이빠이 마시고 와서 오빠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울어제낍디다. 아마 여자친구가 제가 고민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속이 상하니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속으로 하나도 도움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며 눈을 질끈 감았죠. 그 모습을 보고 오빠들은 여동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고, 남자친구가 오빠들의 존재 때문에 자기와의 결혼을 망설인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입술을 앙다물고 숨을 깊게 내리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 맞고 뻗거나 기절하거나 둘 중 하나겠다. 첫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에는 왜 도움이 안 되게 그랬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얼굴인데. 역시 강력계 형사라더니 눈치가 아주 10만단이신 듯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듣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누가 안 듣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내 여동생하고 잘 지내주면 우리도 건들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여동생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여동생 옆에 누가 붙어 있는지는 어쨌거나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는 한은 감시를 할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동생 속을 썩인다. 그냥 그러면 얌전하게 유서를 쓰시오. 서로 험한 꼴 안 보게 그것만 안 하면 되는겨. 그것만 약속하면 우리도 우리의 취향도 우리의 성격도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아.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꽃꽂이를 하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내 여동생 울리지 않겠다. 다시는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 그것만 약속하면 우리는 허락합니다. 우리 그렇게 힘들게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지 못하겠으면 이 자리에서 꺼져서 다시는 우리 여동생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둘 중에 뭐 선택할 거요? 한 번도 취조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취조를 받는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단 한마디가 있었어요. 사랑은 쟁취라는 거죠. 제가 제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쟁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쟁취하려면 무언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대상이 이 형님들이라면 저는 지금 승기를 잡은 겁니다. 왜냐? 제가 싸워야 하는 대상들이 미리부터 나는 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일단 도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형님들 중 한 분이 그렇지라면서 테이블을 쾅 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컵이 2개 떨어져 깨지긴 했지만 그런 것 정도는 아무런 신경 쓸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씩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으면 오늘 어디 한 군데 멍은 들었을 텐데 좋은 선택 고맙다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저녁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약속대로 저한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몇 번 저한테 술 먹을 거냐 아니면 혹시 뭐 같이 운동을 하겠냐 라고 물어보신 적은 있는데 그때마다 여자친구가 아주 냉정하게 끊어주더라고요.
이후로는 저한테 조금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5분 중에 3분이 솔로인데 저의 연애 조언을 듣고 참 쓸모 있는 동생이라며 오히려 제 도움을 받아 썸 타기에 성공을 하신 후로는 전적으로 저를 아끼고 예뻐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농담 삼아 한마디씩 아우 속상해라고 할 때마다 형님들의 무서운 눈이 저를 향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식장에 들어갈 때도 사실 좀 걱정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 다 제 성격과 취향을 알 텐데 형님들을 보고 뭐라 할지 벌써부터 귀에 선하고 눈에 선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서운 형님들 사이에서 귀여움 받으면서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 평생 아내에게 충성해야겠죠. 안 그럼 전 정말 5 형님들에게 뼈도 못 추릴 테니까요. 무서운 석상 같은 형님 5 사이에 여리여리한 나뭇가지 같은 저. 아내에게는 그렇게 6명, 아니 아버님까지 7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농담처럼 백설공주와 7 거인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거인도 아닌데 그냥 꼽사리로 거인 취급받는 거야. 그랬더니 제 사랑스러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주지 뭡니까? 시끄러워. 마음은 이 사람이 제일 거인이야. 그 말에 형님들은 어이없어 하시면서도 껄껄 웃으면서 인자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저 잘 살 수 있겠죠?